예, 그럼 지금부터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패널리스트를 모셨고요. 첫 번째로는 박윤수 용인 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교수님께서 발열 등 코로나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윤수 교수님은 연세의대를 졸업하시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피츠버그에서 연수를 하신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박 교수님 오늘 발표해 주시죠. 네, 선생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연세대 용인 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윤수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제가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지금까지는 코로나 백신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각할 수 있지만 매우 드문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오늘 좀 앞에서 설명을 좀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좀 흔한 그런 누구나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현재까지 백신은 완료한 게 77% 어제 통계고요. 18세 이상 인구는 거의 좀 90% 접종을 다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지금 접종을 한 상태인데 일단 그 접종을 하게 되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이거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따온 그림입니다. 보시면 통증, 붓기, 발적 이런 부작용들이 흔하게 있을 수가 있고 발열, 메스꺼움, 근육통 그리고 피로감, 두통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대부분 2, 3일 이내에 저절로 좋아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반응 신고 현황입니다. 이상 반응 신고는 본인이 나서서 해야 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생기는 이상 반응보다는 당연히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 반응 신고는 10,000건당 45건. 근데 이제 아무래도 1차 접종이 더 많고 2차 접종이 좀 적습니다. 1차는 맞다 보면 되게 더 신경 쓰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니까 추가 접종으로는 이제 10,000건당 23건으로 점점점 신고를 좀 적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대부분은 일반 이상 반응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런 96.4% 정도 되고 중단 이상 반응은 3.6%로 매우 낮습니다. 백신별로 신고하는 율을 보면은 이렇게 모더나가 제일 많고 얀센, 아스트라, 파이자 순으로 점점 적어지는 게 있습니다. 모더나랑 파이자가 좀 비슷한 그러니까 기전인데 제일 많고 제일 적고 이렇게 되는 게 조금 특이한 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백신을 맞고 얼마나 좀 이상 반응을 얘기하는지를 봤을 때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다 파이자입니다. 파이자인데 1차 접종을 하면은 통증이 19.6%, 맨 마지막에 있는 발열이 5.4% 정도를 호소하고 있는 반면에 2차 접종을 하면 1차에 통증은 41%, 발열은 32%. 그러니까 1차 접종보다 2차 접종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증상들이 생긴다. 적어도 빈도는 굉장히 높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파이자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그런 통증, 근육통, 피로감, 두통, 발열 이런 증상들이 한 4, 5일 지나면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거의 이제 일주일 이상 지나가는 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찍 좋아지는데 빈도는 2차가 1차보다는 훨씬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 울산대 김성한 교수님한테 조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 병원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이제 그 부작용에 대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아스트라제네카를 처음 맞은 사람은 열 나는 경우가 50%, 그리고 다음에 파이자를 맞은 사람은 열 나는 경우가 7% 정도로 아스트라제네카가 훨씬 높았죠. 물론 이제 이 연구가 약간 감안해야 될 것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일주일 정도 더 먼저 맞았기 때문에 그때가 더 관심을 굉장히 많이 쏟고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과장된 경향이 있겠지만 그래도 아스트라제네카가 파이자보다는 조금 더 열이 많이 난다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그 피부에 생기는 그런 발진을 보여준 건데요. 그냥 주사 맞은 부위에 발적 또 흔히 생기고 얼티카리아 예를 들면은 그런 두드러기 이런 것들도 흔히 생기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피부가 멀쩡했다가 나중에 한 일주일 지나서 발진이 생기는 그런 지연성 피부 반응도 적지 않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피부 쪽에도 생기는 그런 부작용들도 상당히 많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이런 그 우리가 흔히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은 꽤 흔하다. 그러니까 화이자 1차 접종 반응 후에는 한 19%까지 통증을 호소하고 2차 접종은 43% 비교도 흔한데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런 부작용 말고 지금 아까 김기훈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흉통도 굉장히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흉통도 그러니까 신고된 게 한 4만 건 이런 게 있고 멍이 들어서 오는 환자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멍이 들어서 아까 안상준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뭐 여러 가지 뭐 혈액에 이상이 있을 것 같아서 검사를 해보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저절로 좋아지는 그런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요. 흉통도 검사를 해보면 아주 드물게 뭐 마이오카다이스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검사한 사람들은 다 정상, 대부분 정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상 자궁 출혈을 호소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생리 기간이 보다 너무 빨리 생리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데 신고된 거는 한 2천 건 정도가 지금 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절염 등 하여튼 굉장히 부작용들이 많고 물론 저 중에서는 조금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느끼는 것 때문에 오는 것도 많을지 모르는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힘들게 느끼면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요 코비드가 새로운 질병이고 또 백신도 지금까지 써오지 않은 새로운 백신 플랫폼으로 만든 백신이기 때문에 아직 의료계나 이런 데서도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 이렇게 새로운 완전히 저 분야의 전문가가 아직은 뭐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새로 이제 이거를 익혀가는 그런 과정이고 또 그런 과정에서는 보상 관련돼서 잘 모르는 인과관계를 정확히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차원에서는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 좀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백신을 좀 많이 맞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정부나 이런 데서도 백신이 좀 주사 맞고 조금만 이상하면 빨리 병원에 가라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백신의 부작용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을 조기 인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좀 백신이 비교적 안전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 보상 관련된 부분에 혹시 의료진하고도 많이 좀 의사소통을 해서 저희한테 그런 과정을 알려주시고 그런 것들을 쌓다 보면은 나중에 저희 뭐 백신 산업, 바이오 산업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윤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백신 접종 후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외에 특이하게 나타나는 반응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일반적인 백신과 달리 보통 일반적인 백신은 장기간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해서 어떤 그 내용들이 정리가 가능했겠지만 현재 이제 코로나 백신인 경우에는 개발부터 지금 현재 사용 되는 그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한 2년 이내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중장기적인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아직 그 정리가 덜 돼 있고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그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고 국내를 막론하고 이제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이 아마 들어갈 거로 생각을 되고 그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책이 개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두 번째 패널로 모신 천병철 고려의대 예방의학 교수님이 역학과 코로나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천병철 교수님은 고려의대를 졸업하시고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석사, 그다음에 고려대에서 예방의학 전공으로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그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 그다음에 백신 효과, 감시체계 개발,
그다음에 신종 감염병 대비 등 역학 조사 방법과 감염 역학에 대해서 탁월한 업적을 갖고 계십니다. 천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자정 선생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코로나19 백신의 이상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최 측과 그다음에 좋은 발표를 해주신 세 분 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그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역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백신 이상 반응하고 관리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없이 그냥 이 준비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백신이야말로 이 코비드-19 코로나19의 팬데믹을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도구입니다. 항바이러스제와 같은 다른 도구도 개발되고 있지만 사실상 보조적인 수단이고 주 역할은 결국 백신이 하게 될 것이고 백신이 다시 한번 인류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백신이든지 100% 안전한 백신은 없고 결국 이 백신의 이상 반응은 예방접종 사업에서 그 관리에 분명히 포함되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사업은 분명히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예방접종률을 높여서 하루라도 빨리 집단 면역을 형성하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그 기반이 돼야 되는 것은 그 세이프티, 안전성이기 때문에 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가야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보다도 현재 예방접종을 빠르게 잘 실행했고 18세 이상으로만 보면은 거의 90% 이상의 예방접종률을 달성했습니다. 모든 전 세계 어떤 나라들도 예방접종을 맞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백신의 이상 반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높은 예방접종률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현명하고 잘 대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반응에 대해서 정부가 잘 진행하고 있지만 몇 가지 조금 전향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개선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부분들을 조금 찾아보면은 일단은 우리나라도 과거에 예방접종이나 약물 이상 반응 감시 체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 감시 체계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코로나19 백신은 단시간 내에 개발됐고 아직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 백신입니다. 그리고 이 백신의 장기간 안정성을 포함해서 아직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다른 부작용이나 다른 메커니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도 눈을 크게 뜨고 이 다른 백신보다도 이상 반응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김경훈 교수님께서 심근염에 대한 감시와 역학이 다른 나라와 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혈전증으로 보상을 받은 세 분도 성하고 연령의 분포가 다른 나라에서 알려진 것과 좀 다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하고 정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이제 질병청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주간 분석 결과를 통해서 매주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루는 이제 중대 이상 반응에는 사망, 아나필락시스, 그리고 이제 주요 이상 반응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주요 이상 반응에는 소위 얘기하는 이제 특별 관심 이상 반응 AESI라고 부르는 특별 관심 이상 반응하고 생명 위증 경우, 생명이 위중한 경우, 그다음에 영구 장애, 그다음에 중환자실 입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의견 하나만 더 붙인다 그러면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람 이외에 예방 접종 후에 이상 반응으로 입원한 사람은 일단 모두 주요 이상 반응으로 포함해서 집계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방 접종 후에 이상 반응으로 입원하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중증이 기준이 되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 이상 반응에서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람 이외에 입원한 사람들도 같이 포함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올 10월 중순까지 이제 인과성 인정을 받은 사례가 447건인데요. 그 중에서 440건은 아나필락시스입니다. 왜냐하면 아나필락시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과거 경험도 풍부하고 객관적으로 증거를 가질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머지 7건은 이제 사망이 2건, 그다음에 중증 이상 반응이 5건입니다. 사망에 대한 인과성 평가 사례 결과를 보면은 그 백신으로 인한 이상 반응이 아니고 다른 원인으로 이제 사망한 경우인데 대부분은 이제 급성 심장사 152건, 허혈성 심장질환 142건, 뇌졸중 94건 뭐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전체 사망자 수나 그다음에 각 사망 원인별 그 숫자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 각 사망 원인별 배경 사망률을 같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연령별로 인구 10만 명이 예방 접종했을 때 사인이 급성 심장자인 사람, 급성 심장사로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 그 백신이 없었을 때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거죠. 즉 신고 건수하고 기대치를 같이 보통은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이제 신고 건수는 있지만 기대치가 없어서 이게 이제 주간 보고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혹시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이상 반응을 발견할 수도 있고 또는 그 기존에 이제 이상 반응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서 혹시 예방 접종을 한 사람에서 그 보고나 신고 건수나 사망이나 이런 거 증가한다 그러면 이걸 캐치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그 기본적인 배경 발생률이나 기대치를 같이 제시해주고 있지 않아서 주간 보고의 의미가 약간 퇴색됩니다. 근데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주간 보고를 꼬박꼬박 하지만 그 주간 보고에는 반드시 최근 5년 동안의 기대치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떤 질병이 유행하고 있고 기대치보다 증가한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예방 접종 관리에 대한 좀 전향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또 다른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소위 그레이존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그레이존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예방 접종으로 인한 인과가 분명치가 않고 그렇지만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그 접종 분류에서 4-1이라고 부르는 그 파트에 해당이 되는데요. 정부에서도 그 5월에 그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중증 환자에 대한 입원비 지원이 시작됐고 9월부터는 이제 특별 이상 반응 환자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그레이존에 대한 전향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 백신에 대해서 아까 그 앞에 발제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누구도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백신에 대해서 100%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그레이존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그 저희가 전향적으로 그 봐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과성 판단의 문제를 넘어서서 백신 접종 사업의 신뢰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 이상 반응을 중환자실 입원뿐 아니라 사실 모듈 입원 환자로 확대하는 것 그리고 이제 사망자에 대해서도 그 입원비 이외에 그 이 그레이존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일정한 피해 보상 체계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경우도 사실 그거로 인해서 피해가 생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는 적극적으로 보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필요한 일에 적극적으로 따라주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이렇게 잘 따라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뭐 직접적으로 인과성이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국가에서는 그거에 대한 이 보상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마지막으로 현재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예방접종 사업을 잘 이끌어 주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천명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상 반응의 그 발생 그 현황과 그 발생했을 경우에 그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그 제안해 주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패널 권선미 헬스중앙일보 기자님이 궁금한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권선미 기자님은 중앙일보 건강팀 소속 기자로서 10년째 글을 쓰고 계시고요.
과학기자협회에서 수여하는 한국 그 의과학기자상을 수여하시는 등 의과학 쪽에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기자님이십니다. 오늘 발표 부탁드립니다. 중앙일보 건강팀의 권선미 기자라고 합니다. 우선 저장님 소개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 코로나 이상 반응 포럼을 통해서 이상 반응에 대해서 민감한 국민들도 제대로 이해하고 이상 반응에 대해서 잘 알고 접종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이상 반응은 매우 예민한 주제입니다. 특히 백신 이상 반응은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 사람이 의도하지 않게 나타난 현상이라는 점에서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듯이 백신 접종의 효과는 명백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꺼리거나 심지어 목숨 걸고 접종을 했다라는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운 나쁘게 내가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극히 드문 확률이라도 내가 아니라는 보장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치료할 수 있는지, 어떤 상태일 때 부작용 발생률이 높은지, 누가 더 조심해야 되는지 지금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를 규명해야 되는 데는 시간이 당연히 필요하죠.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맞아야 하는 필요성은 있지만 정말 맞아도 괜찮을까라는 불안감이 너무 남습니다. 실제로 백신 접종이 확대될 때마다 주변에서 정말 맞아도 되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도 접종이 필요하고 정부에서도 백신 접종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100% 피해 보상을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불안해도 접종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접종률을 보면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성공적이고요.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은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늘수록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 역시 이상 반응인데요. 이상 반응은 피하고 싶지만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실제 현재 우리나라 백신 부작용 커뮤니케이션은 조금 뭐랄까요? 굉장히 난폭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도 그렇고 미디어에서도 그렇고 보면은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제보라든가 문의라든가 쏟아지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땡땡 백신을 맞았는데 머리가 다 빠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백신 접종 전에는 밭에서 일 잘했는데 쓰러졌다. 백혈병에 걸렸다. 이게 실시간으로 기사화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라 숨기고 싶은데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슈화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열심히 잘 대응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처음 하는 대규모 상황이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마찬가지로 인과관계 입증이 돼야지만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 인정하고 있는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기준이 생각보다 빡빡합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은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잘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소판 감소증이나 심근염 이 두 가지 외에는 거의 인정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전문가조차도 이제 부작용이 의심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근거가 아직까지 좀 더 부족하다,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피해는 지금 당장 있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인과성이 입증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신뢰 관계가 깨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응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코로나 백신 부작용은 의료인 통해서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는 많이 걸러내겠다는 의도로 생각이 되겠는데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신고 자체가 의료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백신 부작용 의심이 정말 신고가 되니 확실하게 되고요. 의료인 입장에서도 시간적 선후 관계가 확실하고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예민해진 환자나 가족의 요구를 거부하기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중증 이상 반응 의심 사례라면 또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고 일반인에게 이해하기는 어려워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좀 더 세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평가 결과 역시 굉장히 정보 공개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확보가 가능한데요. 어떤 근거를 통해서 이런 평가 결과에 도달했는지 좀 더 투명하고 섬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국민들도 신뢰하고 결과를 받아들이고 백신 접종률도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권순미 기자님 감사합니다. 지금 그 발생하는 부작용의 종류 이게 인정할 수 있는 것과 인정 안 되는 것들 다양해서 굉장히 그 혼동스럽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과 그다음에 신고 체계에서 의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어떤 신뢰 이런 것들에 필요하다. 이제 그런 것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패널 세 분의 의견을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발제를 해주신 세 분의 교수님과 패널 세 분의 종합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는데 몇몇 그 질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심장에 대한 쪽이 상당 부분 올라와 있어서 그 부분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취지는 이 포럼의 취지가 그러니까 백신의 이상 반응에 대한 건데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심장 반응을 설명하신 거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심장 질환에 대한 명확한 통계와 조사가 이루어진 게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자료 근거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가 하는 거하고 100만 명당 0.8명 백신 접종으로 16배가 낮다 이런 근거들이 미국에서 발표한 게 아닌가 우리나라에도 그런 데이터가 있는가 뭐 이러한 요지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실 것 같은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고 나서 저희가 얼마나 많은 심장 질환이 생기느냐 이쪽에 대해서 저희 나라 데이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근거를 드렸던 것은 주로 미국에서 발표했던 데이터들이 주된 데이터들이고요. 미국 CDC에서 발표했던 데이터가 많고 심근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사실 저희보다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대규모 임상 연구 비슷한 걸 했습니다. 코로나 걸렸던 운동선수들 젊은 사람들이죠. 대학 운동선수들 1597명을 전부 MRI를 찍어서 심근염이 얼마나 생기는가 본 결과를 대표적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면은 그중에 37명이 MRI상에서 심근염으로 진단돼서 한 2.3% 정도 발생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 이런 내용들이 발표됐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이제 일부 몇 개 팀에서 심전도 이상 또는 심근효소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는데 그때 발표했던 당시의 숫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온 심장병에 대해서 보면은 역시 심근염 일부 좀 있었고 그리고 또 심장 전도체계 이상, 심전도 이상, 심근효소 수치 상승 이런 것들을 발표는 했지만 그 숫자가 100명이 근처여서 전체적인 국가적인 데이터에 대한 것은 아직은 우리나라는 조금 덜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발표로 전 세계적인 데이터들을 그래서 외국 것을 먼저 근거로 해서 보고 저희들도 아마 학회나 이런 부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심장병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노력이 좀 부족해서 아마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대신 이제 백신 이후에 심근염이나 심낭염은 적극적으로 백신을 맞기 전부터 홍보를 했고, 이러이러할 때는 의료기관 찾으시고 이러이러할 때는 어떻게 검사를 해야 되는지 의료기관에도 홍보가 돼 있어서 이쪽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물론 본인들이 증상을 호소해서 가게 되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모니터링과 홍보가 돼서 있는 자료라서 그래도 조금 더 나은 데이터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심장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뭐 같은 맥락의 그 심장 쪽이라서 계속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상 반응 중에 심근염은 아닌데 발생하게 된 부정맥은 어떤 사유일까요? 가슴 답답함, 아마 이게 아마 흉통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백신 아마 부정맥 발생이 굉장히 많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해주시죠. 예, 부정맥이라는 것은 세 가지 정도 생각합니다. 맥이 너무 빨라질 때, 우리가 사람들이 말할 때 굉장히 빨리 뛰는 걸 느끼는 것을 부정맥이라는, 그걸 빈맥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맥이 너무 느려질 경우 서맥에서 어지럽다거나 의식을 놓거나 그럴 수가 있고요. 다른 것은 맥박 자체가 불규칙해지는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아셔야 될 것은 백신을 맞게 되고 열이 나고 몸이 안 좋으면은 흔히 가장 백신 이후에 또는 또 코로나 감염 후에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정맥은 심실 조기 수축이나 심방 조기 수축과 같은 정상인에서도 100명을 24시간 동안 심전도를 모니터를 쭉 하면은 60%에서 70%가 있는 부정맥이 조금 더 강도가 세게 느껴지고 대부분 양성 부정맥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만났던 환자인데 가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교감 신경 톤이 올라가니까 열이 나거나 가슴에 불편감이 있거나 또는 몸살기가 있으면은 평소에 부정맥에 소인을 갖고 있던 분이 발병을 합니다. 근데 그게 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유발 요인으로 인해서 원래 갖고 있던 부정맥이 평소에는 못 느꼈을 텐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심방 빈맥이나 심실 상성 빈맥과 같은 양성 부정맥들인데 그대로 두면은 굉장히 많이 불편할 수 있어서 이것은 심장의 전깃줄이 추가로 하나 더 있어서 그쪽에서 계속 전기 자극이 발생되는 것이라서 시술을 하면 완치가 되는, 지금도 병원에서는 꽤 보지만은 그런 것을 유발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부정맥을 좀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드물게는 심근염이 생기면은 심장 전도계를 침범을 해서요 생명이 위험한 부정맥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이 너무 느려진다거나 심실 빈맥과 같은 전기 충격 같은 것이 바로 주어지지 않으면 생명을 놓칠 수도 있는 부정맥이 드물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맞고 나서 약간 덜커덩하는 느낌, 철렁 내려앉는 느낌, 이게 이제 심실 조기 수축이나 심방 조기 수축과 같은 양성 부정맥의 특징이고요. 근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가만히 있는데 너무 세게 뛴다, 빠르게 뛴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꼭 병원에 가서 심전도를 꼭 한번 찍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상이 있는지 자기 박동이 빠른 것인지 그런 것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으면 꼭 병원을 가서 심전도 찍어 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그 백신 접종을 받은 후에 어떤 증상이 그러니까 일반인인 경우에 어떤 증상이 어디에 해당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 상당히 그 판별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러한 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 그 뭐 계속 정리가 돼가고 있는 중이니까 아마 그런 것들의 그 이런 자료들, 그러니까 막 심장이 가슴 두근두근하고 할 때는 뭐 어떤 이런 플로우다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이제 박윤수 교수님께 아마 이게 재차 질문하는 것 같은데요. 24시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지연성 피부 반응이 다수 보고되어 있다고 하는데 질병증 피해 조사반에서는 세부적인 사정 따지지 않고 24시간 이후에 발생한 피부 증상은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한번 그 확인을 해주시는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저도 말씀드리고 천명철 교수님도 말씀 주셨다시피 이 백신을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연성 피부 반응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는 그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인과관계를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다가 보면은 뭐 그런 것들을 인정 안 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점점점 저희가 지식이 쌓여가면서는 지연성 피부 반응은 좀 인정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그걸 떠나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아직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 백신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지금 당장이라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적용해야 여러 가지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그리고 또 백신 접종률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연성 피부 반응은 어느 정도는 인과성은 지금 갖춰져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으나 이게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천병철 교수님께 질의가 비슷한 것 같은데요. 4-1로 판정받은 환자들이 어떤 분인지 아시나요? 뭐 그런 내용이시고요. 그러니까 연구 자료가 없는 이상 반응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그 백신 접종 후에 빈도가 증가하는 이상 반응들이 4-1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그레이존 피해자들 이런 것들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레이존에 대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다시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사실 이상 반응에 대한 그 보상 부분은 좀 사실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확정적인 답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분명히 그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지자체 신속 그 평가팀이 있고 그 이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중앙에서 또 평가하는 이중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그 이 백신은 새로운 백신이다 보니 예를 들어서 그 처음에 혈전증이 나타났을 때도 일부 전문가 선생님들은 혈전증으로 예방 접종이 이상 반응 혈전증은 보고된 적이 없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신 분도 있었고 또 그 우리가 새로운 어떤 반응이 나타났을 때 그 외국 같은 경우도 여러 나라의 데이터를 모아서 비로소 그 이상 반응으로 우리가 확정을 하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현재 우리가 알려진 그 메커니즘상 분명히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렇다고 확실히 백신으로 인해서 혹은 백신 이외에 다른 것이 같이 있어서 백신으로 인한 것인지 다른 것으로 인한 것인지 그 이 불분명한 경우가 그레이존에 해당이 됩니다. 그레이존이라는 명칭은 그 전문적인 용어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다만 그 아까 그 기본 명제로 해야 될 것은 현재 그 우리가 다른 예방 접종과는 다르게 소아 예방 접종이나 노인 예방 접종과 달리 전 국민이 거의 대상자이고 아직 청소년 같은 경우는 빠져 있긴 합니다만 소아 같은 경우는 빠져 있긴 합니다만 또 단시간 내에 예방 접종을 하고 또 이 예방 접종은 아직 그 전 세계적으로 개발된 지 이제 2년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예방 접종에 대한 그 지식의 범위를 아직 우리가 100%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그 관찰해 왔고 그래서 사실 그레이존이 거의 없습니다. 판정에 있어서. 그렇지만 지금 이 코비드 19 같은 경우에는 그 이 백신의 특수성을 생각했을 때 다른 백신에 대한 이상 반응보다도 이 그레이존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넓게 잡는 것이 그 바람직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그 예방 접종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그 어떤 보상 체계보다도 결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 따라오는 국민에 대한 그 정부가 신뢰를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것은 이제 높은 예방 접종률이 돼 있지만 아직도 미접종자가 꽤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아나 그 청소년에 대한 예방 접종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부스터샷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이 코비드 이외에 혹시 다른 것들이 생겼을 적에 국민들이 얼마나 잘 따라줄까에 대한 것은 결국 지금은 쌓아놓은 신뢰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조금 정부도 그 조금 더 비중을 가지고 그 접근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안성준 교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과 코로나 감염 후유증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있습니까? 아까 일부 그 데이터를 보여주셨는데요. 아마 이런 점들이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나타난 부작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과성이 밝혀진 것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연구들이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였던 연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카디오마이오사이티스나 뭐 세레브럴 비너스 스롬보시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겠고, 기타 뭐 다른 어떤 그 알러징 리액션으로 인한 어떤 그런 뭐 부작용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연구들을 살펴보시면 대부분 아까도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이 백신들이 제 발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들로 빠르게 만든 백신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굉장히 효과성적인 측면에서는 좋다고 밝혀져 있었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연구를 할 때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런 어떤 환자분들을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통계적으로 분석을 했던 연관성이 있다. 하지만 그 연관성이란 건 통계적인 연관성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람 몸 안에 들어가서 그런 백신들이 작용을 어떻게 하는지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이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들이 일부 몇 가지 질환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제가 발표했던 뭐 비너스 스롬보시스도 있겠고 뭐 몇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임상 현장에서 환자분들께서 이제 많이 옵니다. 정말 많이 오시고요. 응급실 통해서도 오시고 외래로도 오십니다. 가슴이 답답해서도 오시고 머리가 아파서도 오시고 팔다리가 저리시고 그런 것들로 많이 이제 저한테도 오시는데요. 저도 아까 이제 그 권선미 기자님도 말씀 주셨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저희가 백신을 안 맞았으면 없었을 그런 증상들인데 백신을 맞고 나서 나타난 증상이 분명히 일정 부분은 맞기 때문에 저도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국민들을 진료하고 있는 의사의 한 명으로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진료 볼 때 가급적 많이 공감을 좀 해드리고 좀 힘드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커리지 해드리고는 있는데요. 대부분 제가 이제 환자분들께 설명드릴 땐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근데 이제 외래로 오시거나 응급실로 오시더라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달 이내 시비어한 디지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그렇게 일반적으로 부작용이나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중증도 이상의 그런 사이드 이펙트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대부분 초기 급성기에는 굉장히 중증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은 많지는 않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연관돼 있는 그런 어떤 그 논문이 있냐 데이터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몇 개국 선진국에서 이제 진행되었던 그런 연구들이 통계적인 유의성을 가졌던 연구들이 좀 있고요. 대부분 아까 이제 박윤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반적인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기전이 밝혀져 있는 그런 것들은 없고, 다만 저희가 백신이라는 것이 그럼 왜 맞는지를 살펴보시면 백신을 맞아서 우리 몸 안에 항체를 형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항체라는 것은 우리 몸에 균이 들어왔을 때 그런 균들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생성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과정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분명 면역 반응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야 항체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면역 반응이 백신을 맞아서 항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럼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몸 어딘가에는 다양한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가슴 쪽에 면역 반응이 좀 더 스페시픽하게 나타나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팔다리 접종 부위 이런 것
이런 부위에 이제 나타나게 되면 그런 부분으로 특정하게 더 점상 출혈이라든지 염증 반응, 붓고 아프고 통증이나 저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머리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머리를 보는 의사지만 이제 머리에도 혈관이 있고 그럼 혈관 옆으로 신경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역 반응들이 머리로 가는 혈관들과 그 주위로 있는 신경에 작용을 미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두통도 유발할 수 있고 어지럼증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실질적으로 많이 보면 클리니컬 필드에서 보면 많은 환자분들이 정말 힘들게 불편감을 호소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백신의 그런 어떤 목적을 생각한다면 면역 반응으로 인한 부작용들은 많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치료를 해보면 3주에서 한 달, 조금 기신 분들은 2달 정도 지나시면 거의 많이 좋아지시기 때문에 아마도 처음에 중증도 이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조금 그런 증상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대증 치료를 좀 하시면서 보시면 많이 좋아지실 테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제 병원에 오셔서 전문가들과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를 하면 지금 백신 접종하는 그 백신의 그 구성 성분을 보면 mRNA하고 그 면역 반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주번트라고 하는 면역 증강제를 그 같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면역 반응이 무한대로 올라가서 굉장히 그 강하게 반응을 한다. 그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어느 정도까지는 높여주는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정도를 그 넘어서는 과도한 반응이 생기는 경우에 우리 몸에 굉장히 이상 반응으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면역 증강제를 사용하느냐, 어떤 종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이런 그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일부분의 그 이유도 존재합니다. 다음은 그 이현주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어린이들한테는 지금 백신 접종이 그 되고 있지 않은데 지금 그 감염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그런 그 다기관 염증 증후군 이런 것들과 견주어서 지금 규제기관 FDA나 제약회사에서의 그 어떤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그 백신 접종이 더 타당한지 아니면 보류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그 보통 일반적으로 그 어린 나이에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거의 증상이 없거나 무증상이거나 뭐 이렇게 지나가는 게 굉장히 많은 걸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인 경우에도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지 그런 거를 고려해서 혹시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아청소년 대상 코로나 백신 접종에 이 어디까지 왔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화이자 백신, mRNA 백신이 12세 이상에서 우리나라에서 허가돼서 사용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예약을 통해서 아이들 접종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바로 이번 달에 5세 이상부터 이제 접종이 재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6개월 이상 연령에서도 임상 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도 백신 접종의 기회가 제공이 돼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이런 백신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연구를 통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히 모든 아이들이 백신이 필요할 것인가, 아이들의 면역 반응이나 임상 양상을 고려했을 때 백신 접종의 위험과 이득은 어떨 것인가, 사실은 굉장히 아직 지금 알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고위험군, 본인이 감염되었을 때 중증 감염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아이라면 그때는 백신 접종을 통해서 예방으로 인한 이득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 내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에 아이가 감염됨으로써 가족 내 중증 감염을 앓을 수 있는 분에게 전파의 기회를 제공을 할 수 있다면 그 아이는 가족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변의 고위험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접종에 따른 이득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건강한 소아청소년들인데요. 소아청소년들에 있어서 실제로 얼마나 이득인가 지금 이 부분이 아직 조금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소아청소년 코로나19 감염은 분명히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이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중증 감염으로 나타나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이들은 다양한 방역 정책으로 인해서 특히 우리나라 고위험군 성인 연령을 예방하기 위해서 등교를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인 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기회로서는 백신 접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앞으로 이제 이상 반응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평가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 권선미 기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이상 반응에 대해서 국민이 본인의 불편함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의사가 신고하는 그런 체계도 있고요. 코로나19 백신 도입 이전부터 백신에 대한 모든 개인이 경험한 이상 반응은 개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또 보건소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다른 백신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본인이 느낀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상당히 간편하게 잘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기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아직 잘 알지 못한다는 부분부터만 생각해도 위기 소통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알리고 확대하고 또 신고된 이상 반응에 대해서 빠르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노력들이 계속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그 권선미 기자님께서 혹시 질의응답을 들으시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이외에 추가로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한 게요. 지금 심근염이라든가 뇌대정맥, 동맥, 철전증 같은 경우에 나타나는 초기 이상 징후들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증상 질환들 있잖아요. 그것과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이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특징적으로 백신 접종 후에 나타나는 그런 이상 반응의 그런 징후와 초기 징후와 일반적으로 노화라든가 질병 발생으로 인한 그런 징후들의 차이가 조금 있는지가 사실 조금 궁금해서요. 선생님들이 발표해 준 선생님들께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근염의 증상은 백신이든 바이러스에 의해서 온 거든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좀 차이라면은 되게 바이러스 질환에 의해서 오는 심근염이 대부분인데 보통 1, 내지 2주 전에 감기 증상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나빠지면은 일반적으로는 활동을 할 때 호흡곤란이 특징인데 이제 심근염에 의해서 뭐가 왔다 그러면 활동과 무관하게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백신을 맞고 보통 2, 3일 이내에 또는 일주일 이내에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린다거나 숨이 차다거나 흉통이 있거나 이러면은 제가 이제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의료기관 이럴 때는 꼭 가보십시오 하는 홍보 영상들이 이미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는 꼭 한 번쯤 의료기관 가서 평가해 보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복잡한 이런 주제를 토론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해서 김계훈, 이현주, 안상준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셨고요. 패널로는 박윤수 교수님, 천병철 교수님, 권선미 기자님이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유익한 이런 지식이라든가 결과들
그다음에 앞으로 정부나 질병청에서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약간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그 여러 가지 토대를 근거를 해서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이상 반응 이런 것들을 잘 해결되고 위드 코로나를 지나서 완전히 코로나를 극복하는 이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한국과청 의학한림원 한국기술한림원 온라인 공동 포럼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